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입니다. 저자는 조 디스펜자,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세계 5대륙 32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턴트, 작가이며 교육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연하고 교육한다. 격려와 애정을 담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치하고 몸을 재조종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가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자.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해서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의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 과정 이상일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인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의식, 에너지와 의지를 확장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의식, 그처럼 깊고 끝없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표현해온 의식, 그 의식이 곧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의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양자장의 객관적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다. 이런 의식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사랑의 지성과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처럼 사랑 넘치는 지성이 된다. 이 우주 지성은 주관적인 마음이 양자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일치하는 사건, 즉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될 때,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고양된 힘이 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과 일치하도록 신호를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내보낼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그 가능성장에 직접 내보내는 것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자신이 접촉하는 양자의식의 신호를 요청하라. 내가 바라는 특정 결과와 관련된 동시성을 과감히 요청하라. 그렇게 요청한다는 건 이 양자의식이 정말로 실제하고 그래서 나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싶다고 용기 있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영감 속에서 삶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양자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비슷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운전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를 떠올려보라.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몸을 잊고 환경을 잊고 시간을 잊어버린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서 우주 지성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미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셈이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 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저자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의 소원은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경험을 상상하고 나서 일어날 때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마치 너의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여름을 막 보내고 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매번 정신적인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딸에게 그 경험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 속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몇 주가 지나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딸은 도서관에서 미술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탈리아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순간 교수가 말을 했단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내 동료 한 사람이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미국 학생들에게 초급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내 딸이 고용되었다. 딸아이는 강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이탈리아의 6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보낼 수가 있었다. 내 딸은 꿈꾸던 일자리와 여름방학 계획을 모두 실현시켰다. 양자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도된 운명에 전 자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몸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끌리게 되었다. 그 경험이 내 딸을 찾아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다. 그 일은 동시성을 통해 일어났고 딸의 내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앞으로 소개할 개념과 테크닉을 습득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그 기지의 세상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똑같은 경험을 재생산하도록 당신 마음을 상기시킨다.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깨고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들여다본 뒤 자동적으로 샤워를 한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대로 머리를 다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이를 닦는다. 늘 입는 겉옷을 걸치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린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감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다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한된 삶의 먹이가 되고 있다. 똑같은 일상은 매일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산하고 있다. 양자 세계는 환경이 마음의 연장이며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음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는 한 삶은 지금 모습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환경이 똑같고 따라서 생각도 똑같다면 양자 모델에 따를 때 우리는 지금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입력한 것이 같다면 출력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신은 현재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윌럼 윌리스, 퀴리 부인, 마하트마 간디, 토머스 에디슨, 잔다르크와 같이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한 위인들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양자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미래의 현실을 마음속에 하나 이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비전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속 가능성에 세계에 살아있었고 그들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이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을 믿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그 꿈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들은 운명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꿈에 몰입한 나머지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잠재현실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 통치 모토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간디는 인도 국민의 삶 속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믿었다. 그는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자유, 평등, 그리고 비폭력을 지지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세계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들이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믿던 미래가 아직 감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재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재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바라던 미래가 아직 감각적인 징후나 물리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는 미래 현실을 날마다 떠올렸다. 그들의 마음은 현재의 환경을 앞서 있었다.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인들은 그들의 시간보다 앞서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생각과 행동, 감정 속에 품은 사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현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지하고 냉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관론자들이 옳을 수도 있다. 미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감 너머의 현실에 존재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간디의 경우 그는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어떨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요소들이 조만간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이상이 있었고 그들의 뇌는 그 이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느꼈다. 우리도 생각 하나만으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마음속의 상상에 몰입하면
그렇게 할수록 뇌는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연결 상태를 바꾼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흔들림 없이 이상에 집중할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된 습관을 깨는 중요한 도구, 머릿속 시연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이때 신경 하드웨어는 생각을 경험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이다. 만약 원하는 미래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건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의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킬 적절한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과 존재 양식을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생리적으로 준비시킬 신경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켰다. 이제 당신은 그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마음을 바꿀 때 뇌가 바뀐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아직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자꾸 떠올려서 마치 그 경험이 외부 세계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록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지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에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 사람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자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스러운 기분이 된다. 결국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을 화나 질투, 분개, 슬픔 등등의 존재 상태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된 느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자신이 기쁨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오랫동안 다르게 길들여져 왔다. 변화가 최선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의 감정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행복을 원하는데
몸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느낌에 빠져 있다면 그 느낌들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다. 당신의 몸은 부정적인 상태로 길들여졌다. 몸은 의식적인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부정적이 되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된다. 상사가 당신의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승진해서 제외시켰다고 말한다. 그 순간 당신은 초조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메스꺼움을 느낀다. 집에 가서 마음속으로 이 일을 다시 되새기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했던 상사의 얼굴, 그가 고함치던 모습, 그가 한 말, 풍기던 냄새까지 떠오른다. 그때 당신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다. 몸을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혹은 의식의 명령을 받는 하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몸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머릿속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감정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몸에게는 이 둘이 똑같다. 상사와의 경험을 허구한 날 곱씹거나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린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와 연관된 화학적 감정들로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으로 인해 몸은 아직도 과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래서 몸은 똑같은 감정적 경험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빅3를 초월하는 이러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몰입 상태라고 표현한다. 환경, 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의 순간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글을 쓰려고 막 자리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한다. 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의자에 기대고 있는 등 허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무실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약간 뻣뻣한 목의 느낌도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는 환경,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높은 진동 주파수와 함께 그런 몰입을 경험했다. 나는 훈련을 통해 이런 몰입 상태를 처음처럼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점점 우주적 지성의 장에서 떨어져 나오며 분리감을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충격을 받으며 그렇게 살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만약 자신을 오직 물질적, 유체적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지각한 것만을 자기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감각을 사용할수록 그 감각적인 것으로 현실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뉴턴주의자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뿐이다. 원시적인 생존 모드를 억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에너지는 더 높은 주파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덜 묶이게 될 것이다. 몸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서 양자장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를 높은 의식 수준으로 근원에 더 가깝게 끌어올린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 지성과 더 연결됨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문제, 소유한 물건, 가는 곳을 잊어버리는 것,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것, 몸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익숙한 경험들에 더 이상 도취되지 않는 것, 과거의 기억을 되짚거나 미래의 조건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꿈꾸는 것, 미지의 세계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창조 모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몰입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창조의 순간에는 환경과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진 듯 보이며 따라서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뜻이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본 경험이 있는가? 몰입의 순간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분리된다. 더 이상 내가 소유한 물건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특정 시기에 살았던 이런저런 장소들과 관련된 누군가가 아니다.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이루는 습관을 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기적인 애고를 버리고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순수한 무형의 의식이 된다. 당신이 더 이상 몸에 연결되지 않으면, 즉, 더 이상 외부 환경 속의 사람과 장소,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 양자장의 문을 열게 된다. 누군가로서는 양자장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고 순수 의식이 되어야 한다. 몸을 변화시키고 외부 환경 속의 무언가를 바꾸고 시간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어야 하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아야 한다. 삶의 어떤 측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해야만 한다. 빅3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빅3를 내려놓고 잊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잊고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몰입할 때 그때 비로소 전두엽이 창조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등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전두엽은 뇌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 회로를 검색해 지식과 경험의 네트워크 형태로 정보 조각들을 완벽히 이어 맞출 수가 있다. 전두엽은 그 가운데 일부 신경 회로들을 고른 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다. 그 과정에서 전두엽은
일종의 모델 또는 내적인 표현을 창조해낸다. 당연히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신경망의 연결은 다양해진다. 창조 상태에 있을 때 전두엽은 고도로 활성화되면서 뇌의 다른 회로들은 활동을 잠잠하게 만든다.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신경 활동이 잠잠해지면 감각의 입력을 처리할 마음이 사라지고 환경 속에서 움직임을 일으킬 마음이 사라지며 우리의 활동을 시간에 연결시킬 마음도 사라진다. 이때 우리는 아무 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시간도 없는 존재가 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순수한 의식이 된다. 이처럼 감각, 운동, 시간, 자아 정체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잠잠해져서 에고도 없고 자아도 없는 그 상태가 곧 창조 상태이다. 창조 행위성에서 우리가 아무도 혹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인 화학적 서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전의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이전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존 지향적인 신경망은 꺼졌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던 성격도 사라졌다. 간단히 말해 생존 모드로 살고 있던 감정적인 자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정체성, 즉 생존 모드로 생각하고 느끼던 존재 상태는 끝이 났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묶여있던 감정 에너지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감정적인 자아에 공급되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 감정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호르몬 중추에서 심장을 지나 뇌로 올라간다. 우리는 순식간에 기쁘고 즐겁고 확장된 기분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것과 사랑에 빠진다. 이때가 바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경험하는 때이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만들어진 감정적인 자아에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한다. 고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똑같이 기쁨의 달인도 될 수 있다. 고통의 감정에 중독된 친구가 있다. 당신이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 기분 좀 어때? 그냥 그래. 나 오늘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미술관에 갔다가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연도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다. 난 이 고통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나 경험, 조건도 나를 이 고통이라는 화학적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을 거야. 그것을 놓아버리고 행복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있는 게 더 좋아. 지금 나는 이 중독 상태를 즐기고 있어. 네가 하고 싶다고 말한 그것들은 다 나의 이 감정적 의존 상태를 방해할 거야. 그러나 어떤가? 고통의 감정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그와 똑같이 기쁨이나 연민 같은 화학적인 상태에도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라. 혹은 마더 테레사나 넬슨 만델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가만히 떠올려보라. 단지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발화하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머릿속 시연이 작동하는 것이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되새겨 봄으로써 말이다.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창조한다면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가? 명상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행복한 상태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만의 행복 경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해 하는지도 본 바 있다. 이제 당신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기 위해 그 지식과 경험에서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그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미래 현실 창조의 모델이 될 일종의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든다. 어떤 실제 경험도 하기 전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신은 굳이 간디처럼 비폭력 혁명을 행동에 옮길 필요도 없고, 잔다르크처럼 사람들을 이끌다가 화형의 위기에 놓일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단지 그와 같은 용기와 확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감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결과물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 반복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면 그 상태가 당신에게 익숙해지면서 뇌가 새로운 회로망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경험될 것이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고 있을 때 생각하는 뇌와 감정의 뇌는 협력하여 작동한다. 생각은 뇌에서, 느낌은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명상 중에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처음과는 다른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새롭게 설치된 회로망, 즉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생긴 신경화학적 변화는 이처럼 당신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뇌와 몸속의 물질적 증거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되기의 상태로 들어간다. 행복이나 감사함을 단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과 몸의 상태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계속해서 행복을 재경험하며 새롭고 이상적인 내가 되었을 때를 맛보게 될 그 느낌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생각과 느낌이 일관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이 명상은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가슴을 열고 자신이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라. 그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몸은 어떤 물질적인 증거나 감각에 앞서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의 바람이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쁨, 흥분,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감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감사, 사랑 같은 고양된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 감정들은 원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만약 지금 감사함 상태에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를 양자장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감사하기는 몸을 감정적으로 길들여 감사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번역이 굉장히 잘 돼서 쉽게 잘 읽히고 그리고 이해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해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체 내용이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3부에서는 실전적인 명상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진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입니다. 저자는 조 디스펜자,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세계 5대륙 32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턴트, 작가이며 교육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연하고 교육한다. 격려와 애정을 담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치하고 몸을 재조종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가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작의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자.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해서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의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 과정 이상일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인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의식, 에너지와 의지를 확장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의식, 그처럼 깊고 끝없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표현해온 의식, 그 의식이 곧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의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양자장의 객관적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이의식이다. 이런 의식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사랑의 지성과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처럼 사랑 넘치는 지성이 된다. 이 우주 지성은 주관적인 마음이 양자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일치하는 사건, 즉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될 때,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고양된 힘이 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과 일치하도록 신호를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내보낼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그 가능성장에 직접 내보내는 것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자신이 접촉하는 양자의식의 신호를 요청하라. 내가 바라는 특정 결과와 관련된 동시성을 과감히 요청하라. 그렇게 요청한다는 건 이 양자의식이 정말로 실제하고 그래서 나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싶다고 용기 있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영감 속에서 삶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양자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비슷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운전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를 떠올려보라.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몸을 잊고 환경을 잊고 시간을 잊어버린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서 우주 지성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미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셈이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 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저자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의 소원은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경험을 상상하고 나서 일어날 때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마치 너의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여름을 막 보내고 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매번 정신적인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딸에게 그 경험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 속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몇 주가 지나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딸은 도서관에서 미술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탈리아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순간 교수가 말을 했단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내 동료 한 사람이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미국 학생들에게 초급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내 딸이 고용되었다. 딸아이는 강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이탈리아의 6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보낼 수가 있었다. 내 딸은 꿈꾸던 일자리와 여름방학 계획을 모두 실현시켰다. 양자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도된 운명에 전 자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몸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끌리게 되었다. 그 경험이 내 딸을 찾아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다. 그 일은 동시성을 통해 일어났고 딸의 내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앞으로 소개할 개념과 테크닉을 습득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그 기지의 세상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똑같은 경험을 재생산하도록 당신 마음을 상기시킨다.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깨고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들여다본 뒤 자동적으로 샤워를 한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대로 머리를 다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이를 닦는다. 늘 입는 겉옷을 걸치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린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감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다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한된 삶의 먹이가 되고 있다. 똑같은 일상은 매일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산하고 있다. 양자 세계는 환경이 마음의 연장이며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음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는 한 삶은 지금 모습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환경이 똑같고 따라서 생각도 똑같다면 양자 모델에 따를 때 우리는 지금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입력한 것이 같다면 출력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신은 현재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윌럼 윌리스, 퀴리 부인, 마하트마 간디, 토머스 에디슨, 잔다르크와 같이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한 위인들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양자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미래의 현실을 마음속에 하나 이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비전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속 가능성에 세계에 살아있었고 그들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이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을 믿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그 꿈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들은 운명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꿈에 몰입한 나머지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잠재 현실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 통치 모토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간디는 인도 국민의 삶 속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믿었다. 그는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자유, 평등, 그리고 비폭력을 지지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세계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들이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믿던 미래가 아직 감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재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재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바라던 미래가 아직 감각적인 징후나 물리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는 미래 현실을 날마다 떠올렸다. 그들의 마음은 현재의 환경을 앞서 있었다.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인들은 그들의 시간보다 앞서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생각과 행동, 감정 속에 품은 사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현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지하고 냉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관론자들이 옳을 수도 있다. 미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감 너머의 현실에 존재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간디의 경우 그는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어떨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요소들이 조만간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이상이 있었고 그들의 뇌는 그 이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느꼈다. 우리도 생각 하나만으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마음속의 상상에 몰입하면 그렇게 할수록 뇌는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연결 상태를 바꾼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흔들림 없이 이상에 집중할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된 습관을 깨는 중요한 도구, 머릿속 시연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이때 신경 하드웨어는 생각을 경험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이다. 만약 원하는 미래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건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의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킬 적절한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과 존재 양식을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생리적으로 준비시킬 신경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켰다. 이제 당신은 그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마음을 바꿀 때 뇌가 바뀐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아직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자꾸 떠올려서 마치 그 경험이 외부 세계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록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지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에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 사람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자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스러운 기분이 된다. 결국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을 화나 질투, 분개, 슬픔 등등의 존재 상태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된 느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자신이 기쁨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오랫동안 다르게 길들여져 왔다. 변화가 최선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의 감정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행복을 원하는데 몸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느낌에 빠져 있다면 그 느낌들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다. 당신의 몸은 부정적인 상태로 길들여졌다. 몸은 의식적인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부정적이 되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된다. 상사가 당신의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승진해서 제외시켰다고 말한다. 그 순간 당신은 초조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메스꺼움을 느낀다. 집에 가서 마음속으로 이 일을 다시 되새기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했던 상사의 얼굴, 그가 고함치던 모습, 그가 한 말, 풍기던 냄새까지 떠오른다. 그때 당신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다. 몸을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혹은 의식의 명령을 받는 하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몸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머릿속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감정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몸에게는 이 둘이 똑같다. 상사와의 경험을 허구한 날 곱씹거나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린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와 연관된 화학적 감정들로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으로 인해 몸은 아직도 과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래서 몸은 똑같은 감정적 경험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빅3를 초월하는 이러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몰입 상태라고 표현한다. 환경, 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의 순간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글을 쓰려고 막 자리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한다. 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의자에 기대고 있는 등 허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무실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약간 뻣뻣한 목의 느낌도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는 환경,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높은 진동 주파수와 함께 그런 몰입을 경험했다. 나는 훈련을 통해 이런 몰입 상태를 처음처럼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점점 우주적 지성의 장에서 떨어져 나오며 분리감을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충격을 받으며 그렇게 살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만약 자신을 오직 물질적, 유체적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지각한 것만을 자기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감각을 사용할수록 그 감각적인 것으로 현실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뉴턴주의자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뿐이다. 원시적인 생존 모드를 억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에너지는 더 높은 주파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덜 묶이게 될 것이다. 몸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서 양자장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를 높은 의식 수준으로 근원에 더 가깝게 끌어올린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 지성과 더 연결됨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문제, 소유한 물건, 가는 곳을 잊어버리는 것,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것, 몸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익숙한 경험들에 더 이상 도취되지 않는 것, 과거의 기억을 되짚거나 미래의 조건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꿈꾸는 것, 미지의 세계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창조 모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몰입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창조의 순간에는 환경과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진 듯 보이며 따라서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뜻이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본 경험이 있는가? 몰입의 순간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분리된다. 더 이상 내가 소유한 물건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특정 시기에 살았던 이런저런 장소들과 관련된 누군가가 아니다.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이루는 습관을 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기적인 애고를 버리고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순수한 무형의 의식이 된다. 당신이 더 이상 몸에 연결되지 않으면, 즉, 더 이상 외부 환경 속의 사람과 장소,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 양자장의 문을 열게 된다. 누군가로서는 양자장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고 순수 의식이 되어야 한다. 몸을 변화시키고 외부 환경 속의 무언가를 바꾸고 시간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어야 하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아야 한다. 삶의 어떤 측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해야만 한다. 빅3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빅3를 내려놓고 잊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잊고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몰입할 때, 그때 비로소 전두엽이 창조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등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전두엽은 뇌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회로를 검색해 지식과 경험의 네트워크 형태로 정보 조각들을 완벽히 이어 맞출 수가 있다. 전두엽은 그 가운데 일부 신경회로들을 고른 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다. 그 과정에서 전두엽은 일종의 모델 또는 내적인 표현을 창조해낸다. 당연히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신경망의 연결은 다양해진다. 창조 상태에 있을 때 전두엽은 고도로 활성화되면서 뇌의 다른 회로들은 활동을 잠잠하게 만든다.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신경 활동이 잠잠해지면 감각의 입력을 처리할 마음이 사라지고 환경 속에서 움직임을 일으킬 마음이 사라지며 우리의 활동을 시간에 연결시킬 마음도 사라진다. 이때 우리는 아무 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시간도 없는 존재가 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순수한 의식이 된다. 이처럼 감각, 운동, 시간, 자아 정체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잠잠해져서 에고도 없고 자아도 없는 그 상태가 곧 창조 상태이다. 창조 행위성에서 우리가 아무도 혹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인 화학적 서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전의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이전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존 지향적인 신경망은 꺼졌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던 성격도 사라졌다. 간단히 말해 생존 모드로 살고 있던 감정적인 자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정체성, 즉 생존 모드로 생각하고 느끼던 존재 상태는 끝이 났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묶여있던 감정 에너지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감정적인 자아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 감정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호르몬 중추에서 심장을 지나 뇌로 올라간다. 우리는 순식간에 기쁘고 즐겁고 확장된 기분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것과 사랑에 빠진다. 이때가 바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경험하는 때이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만들어진 감정적인 자아에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한다. 고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똑같이 기쁨의 달인도 될 수 있다. 고통의 감정에 중독된 친구가 있다. 당신이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 기분 좀 어때? 그냥 그래. 나 오늘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미술관에 갔다가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연도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다. 난 이 고통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나 경험, 조건도 나를 이 고통이라는 화학적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을 거야. 그것을 놓아버리고 행복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있는 게 더 좋아. 지금 나는 이 중독 상태를 즐기고 있어. 네가 하고 싶다고 말한 그것들은 다 나의 이 감정적 의존 상태를 방해할 거야. 그러나 어떤가? 고통의 감정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그와 똑같이 기쁨이나 연민 같은 화학적인 상태에도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라. 혹은 마더 테레사나 넬슨 만델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가만히 떠올려보라. 단지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발화하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머릿속 시연이 작동하는 것이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되새겨 봄으로써 말이다.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창조한다면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가? 명상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행복한 상태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만의 행복 경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도 본 바 있다. 이제 당신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기 위해 그 지식과 경험에서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그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미래 현실 창조의 모델이 될 일종의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든다. 어떤 실제 경험도 하기 전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신은 굳이 간디처럼 비폭력 혁명을 행동에 옮길 필요도 없고 잔다르크처럼 사람들을 이끌다가 화형의 위기에 놓일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단지 그와 같은 용기와 확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감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결과물이 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 반복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면 그 상태가 당신에게 익숙해지면서 뇌가 새로운 회로망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경험될 것이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고 있을 때 생각하는 뇌와 감정의 뇌는 협력하여 작동한다. 생각은 뇌에서, 느낌은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명상 중에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처음과는 다른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새롭게 설치된 회로망, 즉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생긴 신경화학적 변화는 이처럼 당신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뇌와 몸속의 물질적 증거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되기의 상태로 들어간다. 행복이나 감사함을 단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과 몸의 상태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계속해서 행복을 재경험하며 새롭고 이상적인 내가 되었을 때를 맛보게 될 그 느낌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생각과 느낌이 일관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이 명상은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가슴을 열고 자신이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라. 그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몸은 어떤 물질적인 증거나 감각에 앞서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의 바람이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쁨, 흥분,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감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감사, 사랑 같은 고양된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 감정들은 원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만약 지금 감사함 상태에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를
양자장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감사하기는 몸을 감정적으로 길들여 감사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번역이 굉장히 잘 돼서 쉽게 잘 읽히고 그리고 이해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해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체 내용이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3부에서는 실전적인 명상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진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